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한 주간의 연예 소식, 연예 라이브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스타들의 인생 발자취를 돌아보는 스타 주민도 이어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9월 4일 수요일이고요. 예전에 인기 드라마 한지붕 세가족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아역 배우 이권주 씨 있었는데 지금 무속인으로 제2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내림굿을 받았는지 준비되어 있고요. 또 배우 한소희 씨가 어머니 때문에 구설수에 올랐는데 네. 이건 무슨 얘기인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스타 주민에서는요. 노래는 내 운명? 아니죠. 노래는 내 운명이 맞습니다. 너는 내 운명이 아니죠. 바로 노래로 만나게 된 천생연분, 이 스타들의 이야기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수요일 행복한 아침 바로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정부가 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군의 사기 진작과 더불어서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이 되면서 이렇게 최대 또 며칠 동안 쉴 수 있는가 직장인들 달력 보고 이렇게 내가 연차 언제 내면 쉰다 이것도 세더라고요. 저도 달력 찾아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저랑 비슷한 기분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월 3일이 개천절이잖아요. 목요일인데요. 이 개천절 말고도 또 공휴일이 하나 더 있죠. 10월 9일 한글날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2주 사이에 이렇게 두 개의 공휴일이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다가 10월 1일 국군의 날까지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 정말 퐁당퐁당 휴일이 생기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9월 28일과 29일이 토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이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만약에 휴가를 낸다고 가정을 할 때 그러면 중간에 연차를 한 사흘 정도만 쓰게 되면 한 9일 정도의 휴가를 쓸 수 있게 되고요. 한 이틀 정도 연차를 더 쓴다 가정하면 무려 12일의 장기 휴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일단 계산을 해보면 그렇긴 한데 이제 문제는 직장인들이 딱 그 현실적으로 그 시간에 그 기간에 연차를 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좋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지 네.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임시 공휴일은 말 그대로 임시 공휴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이 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는 직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아까 정부가 기대했던 것만큼 내수 진작 효과가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연차를 쓸 수 있는 직장인들도 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여행 떠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작년에도 여행업계에서 10월 2일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을 때 그때도 여행객들이 굉장히 증가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도 여행사들의 여행 예매율이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동남아나 중국, 대만 등을 한 4박 5일로 다녀오는 일정으로 떠나는 이런 단거리 여행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기 때문에요. 이번에도 제가 최대 9일, 12일까지 휴가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여행 수요도 늘고 해외 여행 수요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면에 또 임시 공휴일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저도 예전에 겪고 휴일 없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워킹맘, 워킹데디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학교를 일단 안 가거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안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은 일하게 된다. 이러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가까운 곳에 뭐 부모님이 사셔가지고 아이를 잠깐 맡긴다거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임시공휴일이라고 말은 그렇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쉬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추석 때도 못 쉰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임시 공휴일이 그림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건 또 그렇겠네요. 네. 예.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이 사건이 불거진 지 1년 7개월, 재판에 넘겨진 지 10개월여 만의 일입니다. 유한 씨는 그동안 수사 단계에서 2차례 구속을 피했는데요. 징역 1년 선고받은 이유는 뭔가요? 당초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4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참고를 했다, 참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유아인 씨가 오랜 기간 동안 수면 장애로 고통을 겪은 점을 참작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징역 1년을 선고해서 감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형량을 좀 줄여준 한 이유가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실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의료용 마약의 관리 허점을 이용해서 상습 투약해서 죄질이 좋지 않고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 관련 규제 등을 경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유아인 씨 혐의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어떻게 다 인정이 된 겁니까? 일부 그냥 생략이 된 겁니까? 일부 무죄가 난 부분도 있습니다.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제가 징역 1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유아인 씨 혐의에는 대마흡연 교사, 그러니까 대마흡연을 하도록 권유를 했다라고 하는 혐의하고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내용을 지우라고 요구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무죄 선고를 했고요. 범행을 숨기려고 공범인 너튜버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 대해서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네, 구치소에 수감된 유아인 씨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1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요. 항소를 할지 말지가 최대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아인 씨 입장에서는 일단 법정 구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2심에서 만약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을 아마 생각해 볼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검찰 입장에서도 원래 징역 4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지금 징역 1년 선고는 너무 형량이 작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역시 항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형이 선고되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내에 유아인 씨가 항소를 할지 말지 좀 지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좀 더 봐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추석을 2주 앞두고 추석 선물 세트를 어디서 사야 할지 고민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추석 선물 세트라도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최대 30%나 가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야, 이거 30%면 제법 큰데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대형마트 3사와 백화점 3사에서 파는 추석 선물 세트 가격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근데 동일한 상품의 24종 가운데 22종은 대형마트가 백화점보다 한 20-30% 정도 쌌다고 합니다. 저렴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디참치의 프리미엄 86호의 경우에 대형마트에서는 54,950원에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요. 백화점에서는 78,500원에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같은 상품인데 무려 가격 차이가 23,000원 이상이 나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활용품에서는 엘사의 샴푸, 바디워시 세트를 대형마트에서 구입하면 41,900원에 1+1 행사까지 덤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백화점에서는 같은 가격에 한 개 제품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대형마트 가면 반값에 살 수 그러네.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법 정말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근데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물건 가격이 다르다. 이건 제가 알겠는데 대형마트 사이에서도 가격이 뭐 제각각이라고요? 네,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다 돌아다녀야 되나, 대형마트를?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대형마트 3사에서 판매하는 11종, 그러니까 통조림 8종, 건강기능식품 3종을 확인을 해봤더니요. 같은 상품에도 불구하고 마트별로 할인 적용이 달라서 가격이 다 제각각이었다고 합니다. 시사 햄의 경우에는 L마트에서는 71,300원에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H마트에서는 49,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두 마트 사이에 21,400원이 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발품을 많이 팔면 저렴한 가격에 이거 추석 선물 세트를 살 수 있는 거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가격 많이 잘 비교해 봐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 다 돌아다니기 쉽지 않을 근데 것 이게 또 같아요. 선물 보낼 때 그런 게 있어요. 그 포장에 무슨 S백화점, 아. H백화점, 네. 뭐 L백화점 이래야지 무슨 마트 이러면 좀 그렇다. 아, 그런 것도 있어. 그 상표값인가요? 그런 게 또 그런 있어요. 아, 그렇군요. 뭐 이뿐이 아니고 그 같은 제품이어도 지난 설보다 비싸졌다면서요. 글쎄요, 전체적으로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안 비싸진 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일단 가격을 이번에 조사하면서 그걸 포함을 시켰다고 합니다. 지난 설과
상품 구성이 동일한 선물 세트 283종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11.3%에 해당하는 32종은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걸 오히려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은 각 유통업체에 명절 선물 세트 구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소비자에게는 명절 선물 세트를 구매할 때 할인 정보하고 구성품 등을 꼭 꼼꼼히 비교해서 구매하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어찌됐든 소비자 입장에서 열심히 발품 팔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경기 침체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면서 인테리어 철거, 원상복구, 폐기물 처리 등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실제 경영 상황은 그리 좋지 않다고 합니다. 네, 사실 요즘 어딜 가나 뭐 폐업, 또 임대 문의 같은 문구를 써붙인 가게들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뭐 철거업체도 많이 늘어나나 봅니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원인이 되는 건데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새로 등록된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는 411곳이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이게 64% 이상 증가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건설 폐기물의 중간 처리, 수집, 운반업이 다 포함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가 증가한 이유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 영향으로 생업을 포기한 자영업자들이 늘면서 철거업계에 진입하는 신규 업체도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올해 2분기만 해도 폐업한 점포가 6,290개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전국적으로도 자영업자 폐업 상황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세청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요.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98만 6천 명, 그러니까 1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6년 이후에 가장 많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근데 철거업계는 오히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요. 네. 근데 철거를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식당이 철거를 했어요. 그러면 식당 집기들이 굉장히 많지 네. 않겠습니까? 네. 그 철거해서 가져가요. 그럼 그거 그냥 버립니까? 다른 또 팔아야죠. 그렇죠. 네. 중고업체에 팔아야 되잖아요. 네. 다른 자영업자들이 새롭게 창업을 해야 거기다가 그 집기들을 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수해서 가져갈 때는 돈을 일부분 주거나 아니면 철거 비용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가져간 걸 팔지 못하니까 오히려 손해를 보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 철거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요. 새로 여는 가게가 없어서 물건을 가져가도 창고에 그냥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4년 전에는 중고 냉장고를 100만 원에 팔았는데 지금은 30만 원에 팔리면 다행이다. 뭐 이렇게 호소를 하고 이 있는 정도군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제 철거업계에 새롭게 이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람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은 신규 자영업자 수는 2020년에 151만 9천 명이었거든요. 근데 지난해에는 127만 5천 명입니다. 지금 매년 감소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는 훨씬 더 많이 감소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내수가 안 좋은 상황에서 누가 자영업에 뛰어들려고 하겠습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한 철거업체 관계자 말은 이렇습니다. 신규 입점이 안 될 걸 알고 상가를 방치하는 건물주들이 많다라고 하는데요. 업체를 불러서 견적만 내보고 세입자 보증금에서 그만큼 제한 뒤에 실제 공사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또 세입자가 들어와야 철거하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네. 누가 들어올지도 모르고 이걸 철거를 해봐야 골치만 아프니까 네. 건물집 입장에서도 그냥 방치를 하는 겁니다. 시장 상황이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주는 철거를 미루고 있고 또 폐업을 미루는 자영업자들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폐업하는 것 자체가 또 돈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철거비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중식당을 운영하는 40대 한 이모 씨의 말에 따르면 25평 매장에 철거 견적이 한 9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당장 돈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쉽게 폐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폐업을 할 정도가 되면 돈줄이 말랐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거할 때 또 다시 철거 비용을 또 내야 되는 거니까 그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은 지난해 기준 폐업에 드는 평균적인 비용이 1,558만 원이었다고 하거든요. 이 가운데 폐기 비용과 원상복구 비용이 평균 848만 원 정도였다고 하거든요. 이게 부담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거업체들도 문의는 굉장히 늘었지만 실제 계약은 적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철거업체 운영자는 10건 문의가 들어오면 실제 철거로 가는 건 많아야 한 3건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대부분 여러 업체에 견적 문의를 넣고 한 군데를 고르는 등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졌다고 하는 거니까요. 이게 자영업자들도 힘들고 뭔가 철거업체들이 늘어나서 경쟁은 또 격화되고 네. 아무도 돈 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이게 지금 내수시장의 현 실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이걸 요 지역을 못 보신 분들은 네. 이래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막 식당 예약도 안 되고 줄 나래비로 서 있고 그다음에 주말이 되면 어디 놀러 가려고 그러면 차 막히고 거기에 숙소 예약도 안 된다. 이게 불경기냐 이러는데 네. 또 반면에 정말 심각하게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것도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엔 한 주간의 핫한 연예 소식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네, 수요일 아침을 이끌어줄 이분들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에 아주 상큼 발랄 행복 비타민 개그우먼 박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특종에 목마른 하은정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애 전문 기자 김지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은영 씨, 연예 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요? 네, 연애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 한이가 먼저 프로포즈 했는데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인 양재웅 씨가 가수 겸 배우인 우리 한이 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예정됐던 9월 결혼식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 연기된 날짜는 정해지지가 않았고요. 그 연기된 이유에 대해서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사실 결혼 날짜라는 거 이제 양가가 합의를 해서 1년 중에 하루를 고르고 사실 이거 한번 고르면 연기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양재웅 씨가 결혼식을 연기한 이유는 뭘까요? 이 연기 이유. 네. 지난 5월 양재우 씨가 대표 원장으로 있는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30대 여성 환자 A 씨가 입원 17일 만에 사망하는 사고, 이 발생한 것에 대한 여파가 아니냐는 해석이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예정된 9월 결혼식을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 두 사람의 입장이 다르다면서요? 네, 사실 이럴 경우 서로 말을 맞추기 마련인데요. 좀 두 사람의 입장이 애매하게 다릅니다. 양재용 씨 같은 경우에는 연기가 됐다라는 입장이고요. 한희 씨 같은 경우에는 말해드릴 수 없다, 확인시켜드릴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혹시 두 사람이 헤어진 게 아니냐 라는 추측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양재훈 씨는 잘 만나고 있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의료 사고가 뒤늦게 알려진 뒤에 양재웅 씨는 그 7월 말 소속사를 통해서 유족에게 사죄드린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변화가 좀 있었을까요? 네, 일단 양재웅 씨가 이 유가족에게 개인적인 사과를 언제든지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은 이제 가족을 잃은 데다가 계속된 1인 시위를 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좀 많이 지쳐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유가족이 양재웅 씨의 말의 진위를 일단 지켜보겠다. 하지만 1인 시위를 접을 생각은 없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유명인들 보면은 방송 출연뿐이 아니고 너튜브 운영도 하고 있는데 양재웅 씨도 운영하고 있는 너튜브가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형 양재진 씨랑 같이 운영을 했었고요.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계속 운영되는 게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양재웅 씨는 아마도 인터넷상에 보이는 웹페이지에 링크로 올라온 컨텐츠가 있어서 그런 오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현재는 중단된 상태고 이 유튜버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는 않다. 이것마저 해당 페이지를 정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연애 소식 전해주시죠. 네, 연애라이브 두 번째 소식은 무속인이 된 순돌이입니다. 드라마 한지붕 세가족에서 순돌이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배우 이건주 씨가 이번에 최근에 신내림을 받고 무속인으로서 제2의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그때 일요일 아침에 방송이 됐었던가? 네. 그때 이거 보는 맛이 솔솔했어요. 온 네. 가족이 둘러앉아가지고. 근데 이건주 씨, 왜 무속인의 길을 걷게 된 거죠?
저도 정말 깜짝 놀랐던 소식인데요. 이건주 씨가 신내림을 받은 이유, 살고 싶어서였다고 합니다. 보통 신병이라는 것은 몸이 아픈 증상으로 나타나거나 그런 식으로 발현이 되는데 이건주 씨 같은 경우는 이 마음의 병으로 찾아왔다고 해요. 이건주 씨가 신내림을 받기 2년 전 정부터 이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하고요. 이건주 씨가 말하기를 내가 정말 이러다가 미쳐서 죽겠더라. 갑자기 일도 끊겨버리고 그 와중에 갑자기 막 방울 소리가 들리고 두 여자가 자기 옆에서 막 쏙닥쏙닥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아무도 없는데 말이죠. 그런 고충을 겪었었는데 이런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면은 쟤 미쳤나 봐.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을까 봐 무서워서 말을 못했다고 하고요. 정신병원에도 이렇게 찾아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이건주 씨가 이 무소근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에 주변 반응 때문에 좀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에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휴대전화 배터리가 방전될 정도로 연락이 왔는데요. 대부분 진짜냐, 오보가 아니냐라는 반응이었고요. 그중에서도 이건주 씨를 좀 가슴 아프게 했던 뭐 그런 리뷰들은 하다 안 되니까 무당으로 관심을 끄냐, 돈이 없냐, 돈을 쉽게 벌고 싶냐라는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건주 씨는 누가 무당이 되면서 관심을 끌려고 하겠냐, 이 길이 얼마나 힘든데 말이다, 너무 속상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건준 씨, 무속인으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건데 알고 보면 무당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이건주 씨가 알고 보니까 이 이건주 씨의 집안이 대대로 이 무속인, 그러니까 신내림을 받았더라고요. 이 외중조 할머니 같은 경우는 만신이셨고 또 할아버지는 박수무당을 데리고 다니면서 절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원래 할머니도 무속인을 했어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병 증상이 있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거부하셔서 그게 고모한테 갔다가 고모도 거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주 씨한테까지 간 게 아닌가 본인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가족들 얘기 들려주셨습니다만 가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이건주 씨의 가족들은 모두 다 강력하게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건주 씨 같은 경우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가지고 그 고모님이 어머님 자리를 채워줬는데요. 고모님이 특히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건주 씨는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고모님이 지금도 많이 우신다. 나도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운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네. 어릴 때 이건주 씨하고 헤어진 어머니도 이 소식에 놀라셨을 텐데 어머니하고 왕래가 아예 없습니까? 이게요. 이건주 씨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얼굴도 몰랐고요. 심지어 이름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고모 손에 자랐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정사를 고백한 이건주 씨가 2019년에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솔직히 어머니에 대해서 전혀 궁금하지가 않다. 저를 조금이라도 안아주시거나 뭐 키워주시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오히려 저한테는 고모나 할머니가 더 엄마 같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한지붕세 가족에서 순돌이로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을 먹으면 어머니를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수 있겠다 싶은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이건주 씨가 그 어머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프로그램에서 친어머니와 만나게 해드리겠다, 이 주선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은 건데요. 하지만 만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주 씨는 딱히 어머니에 대한 어떤 애증이라고 할까요? 미움도 없고 사랑도 딱히 없기 때문에 굳이 에너지를 써서 만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만나지 않았던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이건주 씨가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 어머님께서 이건주 씨와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걔 돈 잘 번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이건주 씨가 마음에 좀 문을 닫게 됐다고 하네요. 아이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우 이건주의 모습은 못 보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주 씨가 한 매체를 통해서 요즘에 무당이란 직업에 대해서 큰 거부 반응이 없다. 나 역시 두 가지 인생을 묵묵히 걸어 나가고 싶다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연애 소식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연애 라이브 세 번째 소식은 한소희 엄마를 믿지 마세요입니다. 어머니 문제로 굉장히 여러 차례 곤욕을 치렀던 배우 한소희 씨가 이번에도 어머니 때문에 구설에 올랐는데요. 이번엔 수위가 조금 셉니다. 어머니께서 구속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네, 한소희 씨 어머니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구속까지 간 겁니까? 네, 한소희 씨 어머니가 구속된 이유 바로 불법 도박 개설장 혐의인데요. 경찰 조사 결과 한소희 씨 어머니가 이 바지 사장을 앞세워서 지난달 말까지 20여 개월간 이 울산, 원주 같은 10곳에서 이 PC방을 불법 개조해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은 어머니가 이 불법 도박장 운영을 통해서 어떠한 부당 이익금을 챙겼는지 그 규모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얘기 들으니까 요즘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주말 드라마가 좀 떠오르는데요. 그 드라마에서도 여주인공의 어머니가 도박 중독에 빠진 모습이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일이 현실에서도 일어난 경우인데요. 이에 대해서 한소희 씨 소속사 측은 이 일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 어머님의 일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참담한 심경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개인사로 불편한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미안하다라는 입장을 붙였습니다.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어머니가 구속된 소식을 기사를 통해서 접했다면 뭐 왕래가 없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사실상 왕래가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소희 씨가 4년 전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5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본인은 할머니께서 길러주셨다. 어머니와 거의 왕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소희 씨가 굳이 이런 가정사를 고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제기됐었던 어머니의 비투 이 논란 때문인데요. 사실 어머니와 왕래가 거의 한소희 씨는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채무를 20살 이후에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나름 이 한소희 씨는 딸 역할을 하려고 좀 노력을 했어요. 왕래가 거의 없었지만 어머니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는 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머니의 빚을 변제해주기 위해 매우 노력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사실 뭐 한소희 씨가 워낙 스타잖아요. 뭐 광고 촬영도 많이 하고 작품 활동도 많이 하지만 20살에 그러니까 데뷔 전부터 아르바이트로 돈을 번다? 이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한소희 씨가 30만 원을 들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한 뉴스는 되게 많이 알려져 있죠. 되게 시급이 높은 아르바이트 위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한소희 씨는 옷가게, 고깃집, 장난감 가게 등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 시급이 높다는 건 노동 강도가 그만큼 높다는 건데 그렇죠. 네. 어떤 일을 한 거예요? 어떤 아르바이트를 했습니까? 제가 한소희 씨가 이 신인 시절일 때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기억에 남는 게 정말 반 이상이 한소희 씨가 했던 아르바이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좀 고생이 많았던 친구인데 한소희 씨가 당시에 가장 오랫동안 한 아르바이트가 뭐였냐면은 당시에 시급을 가장 많이 주는 강남의 한 호프집이었어요. 그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호프집이었는데 한소희 씨가 이곳에서 주 6일 그리고 6시부터 오후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을 해서 월 180만 원씩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 180이라는 게 뭐 월세 내고 생활비를 좀 내다 보면은 거의 사라지는 돈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와중에 돈을 모아서 어머니의 채무를 갚아주기 위해 노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한소희 씨 어머니의 그런 논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2020년 비투 논란에 이어서 2022년에는 사기 혐의 피소가 돼서 대중의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당시 한소희 씨 소속사 측은 당시 어머니가 돈을 빌리는 데 사용했던 통장이 한소희 씨 명의로 된 통장이었고 이는 한소희 씨가 미성년자 때 발급된 통장이었고 이에 대해서 한소희 씨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다고 해서 또 한 번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이게 이 정도면 인연을 끊고 싶을 텐데 이 어머니와 딸의 인연은 이게 천륜이라는 건데 아이고 참 어떨까요? 이게 연예 기사를 쓰다 보면 가장 좀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바로 이런 연좌제 같은 케이스예요. 부모의 잘못을 스타라는 이유로 본인이 감당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한소희 씨 같은 경우는 어머니의 이런 이슈 때문에 계속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소희 씨가 공개적으로 그동안 천륜을 끊지 못했다라면서 대신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일단 절연은 이
선언을 한 상황인데 사실 정말로 반성해야 될 분은 한소희 씨의 어머니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소희 씨의 소식까지 지금까지 연예 라이브 함께했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를 넘어섰습니다. 이번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스타 주민 오늘의 주제 궁금합니다. 은영 씨. 네, 오늘의 주제는 제가 노래 한 소절 한 소절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거기 누구 없소.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제발요. 두 분 어떻게 이 노래를 듣고 주제가 짐작이 가시나요? 박은영이네. 맞습니다. 맞아요. 역시 용하십니다. 아니 그렇게 찾아도 제 인연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건가요? 이렇게 못 찾다가도요. 사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갑자기 나타날지도 모르는 게 바로 인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스타들의 이야기는요. 바로 노래를 통해서 평생 반려자를 찾은 그런 스타들의 이야기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스타 주민 주제 사랑은 노래를 타고입니다. 근데 은영 씨는 가수가 아니니까 노래를 통해서 인연을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죠. 방송을 통해서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어디 없나요? 네, 사랑은 노래를 타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사랑은 노래를 타고 첫 번째 스타는요. 데뷔 26년 만에 공개 열애를 시작한 배우 한지민 씨입니다. 연예계 대표 동안 스타 한지민 씨 데뷔 26년 만에 첫 공개 열애를 시작했다. 야, 한지민 씨를 사로잡은 남자친구 어떤 분이에요? 바로 밴드 잔나비의 최정훈 씨인데요. 네. 밴드 잔나비는 2014년 첫 앨범을 발표했고요. 이제 10년 차 가수입니다. 첫 콘서트를 했는데 첫 관객 수가 30명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전해 매진을 기록하는 그야말로 공연계의 강자이죠. 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팬인데 정말 좋아하는 두 분이 이렇게 커플이 됐네요.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어떤 노래를 통해서 사랑에 빠진 거죠? 두 사람이 공개 열애를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어요. 정말 달달한 이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을 때인데요. 두 사람을 이어준 오적교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이 뭐냐? 두 사람을 이어준 게 2023년 8월 한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해서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램에서 같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게 바로 가을밤에 든 생각과 봄 투 러브 두 곡입니다. 이 두 분이요. 부를 때 보시면 알겠지만 저렇게 같이 연습도 했고요. 제가 직접 방송을 봤는데요. 서로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아주 그냥 이런 레이저가 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설레더라고요. 그냥 그 서로의 눈빛을 제3자가 보는 것만으로도 막 두근두근 하는데요. 맞습니다. 먼저 이 가을밤에 든 생각 이 노래는요. 잔나비가 2020년 말에 발표한 노래인데요. 제목 그대로 어느 가을밤에 든 생각 그 중에서도 정말 그리운 일을 추억하는 회상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두 분이서 또 방송에서 노래를 부를 때 10월의 아름다운 이 밤을 기억해 주세요. 이 부분을 8월로 바꿔가지고 8월의 아름다운 이 밤을 기억해 주세요 하는데 두 분의 그날 밤이 정말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밤이 됐고요. 그리고 봄 투 러브 한지민 씨가 출연한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의 OST입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도 최정훈 씨가 뒤에서 또 화음을 넣어주고 비눗방울 이렇게 또 뿌려주면서 무대의 완성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이 배우고 가수라서 한 무대 서기가 쉬운 건 아니었을 텐데 정말 이게 천생 인연인가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그 두 사람이 같이 노래를 부르게 된 계기는요. 최정훈 씨가 MC로 활약했던 음악 프로그램에 한지민 씨가 출연을 하게 된 계기 때문인데요. 그 당시의 일을 최정윤 씨는 마지막 회에서 저희 음악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사람이 한지민 씨였다라고 섭외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지민 씨에는 평소에도 잔나비의 팬으로 되게 많이 알려져 있죠. 네, 맞습니다. 근데 팬들은 정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의 아주 미묘한 표정 변화까지 다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의 그 열애설을 팬들은 좀 눈치를 채고 있었다면서요.
네, 여러분 정말 팬과 누리꾼 수사대는 절대 속일 수 없다는 게 이번에 또 드러났는데요. 한 누리꾼이 두 사람이 같이 그 부른 노래 가을밤에 든 생각 영상에 열애설이 보도되기 전에 댓글을 달았는데 그 댓글 내용이 곧 기사 뜰 것 같아요 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열애설이 보도되고 나자 누리꾼들이 찾아와서 성지순례 왔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또 댓글에는 혹시 최정훈 씨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누리꾼이 열애설이 보도되기 전에 이 한지민 씨와 최정훈 씨가 파리에서 데이트를 하는 걸 직접 목격했다고 야. 합니다. 야,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한시민 씨 그리고 최정훈 씨 사이에 숫자 10이라는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혹시 눈치를 채신 분이 계실까요? 아니 뭐 열애설에 숫자가 따라오면 나이 차이죠. 아, 10살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역시 눈치가 빠르십니다. 먼저 두 사람 사이에서 연예계 10살 차이가 나는 연상연하 커플이죠. 물론 한지민 씨 정말 연기 잘하는 10살 누나에다가 그러면 최정훈 씨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이냐 궁금해하실 텐데요. 최정훈 씨 올해 1992년생으로 32살입니다. 이렇게 10살 차이를 극복하고 공개 연애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또 10이라는 숫자 뭐가 중요하냐? 열애설 보도되자마자 단 10분 만에 초고속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10분 만에 초고속으로 인정했다는 거는 연인 사이를 확신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진이나 뭐 네. 이렇게. 그럴 것 같죠. 네. 보통 열애 보도를 그 기자가 할 때 증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부인을 할 수가 없는데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열애 기사가 처음 났을 때 사진도 없었고 뭐 어떤 정황도 없었어요. 그냥 같이 프로그램에서 노래 부른 게 다였거든요. 그래서 부인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두 사람이 이 보도되자마자 10분 만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속전속결로 인정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정말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는 걸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 제가 봤을 때 그 노래 영상만으로도 증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찾아본 결과 한지민 씨 과거에도 열애설이 있었는데 그런데 한 번도 인정한 적은 없었다고요?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제가 기억하는 열애설도 몇 개 있거든요. 네, 몇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단호한 태도로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지민 씨는 그 연예계 생활을 하는 동안 뭐 스캔들이나 열애에 대해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랜 시간 배우로 활동을 했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과 친분을 쌓지 않았다. 영화 밀정 때 처음 관계자랑 사적인 얘기를 해봤다. 그리고 연애하고 있을 때도 하지 않을 때도 나는 안 한다고 얘기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아주 현명하십니다. 맞습니다. 뭐 연애만큼은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던 한지민 씨인데요. 이번 그 열애로 덩달아 두 사람이 이전에 했던 이상형 언급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죠. 네, 제가 그 한지민 씨와 최정훈 씨 이상형을 찾아본 결과 정말 두 분 극과 극입니다. 어느 정도냐? 우리 한지민 씨 이상형은요. 먼저 이상형을 정해놓으면 그 사람을 찾기가 정말 쉽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외모 이상형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신 외모 대신 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상입니다. 인상이 굉장히 선함이 느껴지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최정훈 씨의 이상형은요. 약간 저를 휘두르는 사람. 제가 굉장히 사회생활이 서툴다면서 집에서 코치를 하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뭐 얘기 들어보니까 둘 다 이상형을 만난 건데 저는 놀라운 게 한지민 씨가 그렇게 어려 보이는데 벌써 40대란 말이에요. 공안 스타죠 뭐. 네, 근데 남성분들이 한지민 씨 많이 이상형으로 꼽으시잖아요. 근데 걸크러쉬가 지금 이상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지민 씨가 보기와 달리 생각보다 정말 터프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상형을 만난 게 아닌가 싶은데 한지민 씨가 올해 놀랍게도요. 1982년생이기 때문에 만 나이로 42살이에요. 어느덧 데뷔 26년 차에 접어든 배우인데 놀랍게도 데뷔 초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동안 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이 한지민 씨의 미모 유지 비결이 뭔가 이 말씀하신 걸 제가 찾아봤어요. 일단 노하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아침에 물로만 세안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스케줄을 이동을 할 때 이 도착하기 15분 전에 깨워달라고 한대요. 그때 팩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체형 관리, 급하게 다이어트에 돌입을 할 때는 비정제 탄수화물인 뭐 오트밀, 귀리 같은 걸로 이 밥을
대신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아, 이런 거 다 따라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하고 나요. 한지민 씨는 한지민 씨고 저는 맞아. 저더라고요. 안 돼요, 안 돼. 네. 그런가 하면 그 연인 최정훈 씨 같은 경우에도 공개 이렇게 열애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각각 데뷔 26년, 10년이 됐는데 두 사람 다 공개 열애를 한 적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최정훈 씨 같은 경우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막 시작되는 연인이다. 응원해달라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한지민 씨 역시 이제 시작된 연인인 만큼 예쁘게 지켜봐달라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최정원 씨는 또 최근에 한지민 씨와의 관계를 은유적으로 고백하기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정훈 씨가 최근에 근황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사랑과 관련된 곡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를 떠올리며 쓰고 있을지는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런데 재밌게도 최정훈 씨가 이 최근에 재밌게 본 영화로 매드맥스를 꼽았어요. 이 영화, 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마초적인 영화잖아요. 그런데 최정훈 씨 눈에는 이 영화가 로맨스 영화로 보였다고 합니다. 지금 뭐 거의 양봉업자 수준이 된 게 아닌가, 그 정도로 달달한 상태가 아닌가 싶은데요. 두 분 사랑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야,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우리 최정훈 씨. 정말 싱어송라이터인 만큼 우리 최정훈 씨가 쓰는 사랑 노래 어떨지 궁금한데요. 매드맥스도 보고 아름답게 느낄 정도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또 우리 최정훈 씨가 여러분들과 나눠 가진 사랑, 나와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이들이 나눈 사랑 정말 아껴두다가 때가 되면 사정없이 펼쳐 보여드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첫 소식부터 정말 달달하고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스타의 이야기 들어보죠. 네, 사랑을 노래를 타고 두 번째 스타는요, 가수 남편을 군대에 보낸 배우 공효진 씨입니다. 남편을 군대 보냈다는 건 공효진 씨도 일단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공효진 씨의 남편은 2015년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자죠. 케빈 오 씨인데요. 케빈 오 씨는 현재 34살이라고 합니다. 공효진 씨라는 딱 10살 차이가 10살이요. 난다고 네. 합니다. 공효진 씨의 남편 케빈 오 씨는 2022년 10월에 결혼했고요. 1년 뒤에 케빈 오 씨가 입대를 했고 현재는 전역 1년이 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공효진 씨 남편이 아직 입대한 지 1년이 안 됐다는 건 그러니까 한창 신혼생활을 만끽하다가 군대에 갔다는 말이거든요. 갑작스러운 입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공효진 씨의 남편 이름이 케빈이잖아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케빈 씨 같은 경우는 한국, 미국 복수 국적자예요. 그런데 케빈 씨는 실제로 한국하고 거의 별로 연고가 없고 미국에서 결혼식도 올렸고 대학도 미국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생활 대부분을 이제 미국에서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대를 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정말 로맨틱한 건데 이 케빈 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입대를 안 하면 국민 배우인 공효진 씨가 비판을 받을까봐 자진 입대를 한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케빈 씨가 이 소속사를 통해서 이유는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을 기반으로 음악 활동도 넓히고 이 공효진 씨와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위해 입대하게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주제가 10년차 연하 뭐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악을 계기로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네네. 사랑은 노래를 타고잖아요. 공효진 씨는 어떤 음악을 매기로 이분을 만난 거예요? 두 사람의 사랑의 오작교 역할을 한 음악은 바로 케빈 오 씨의 음악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 공효진 씨가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이 끝나고 난 시점이어서 좀 시간이 많이 남았었는데 그때 지인을 통해서 케빈 오 씨의 콘서트장에 가게 돼서 처음 인연이 닿았고요. 그걸 시작으로 이후에 공효진 씨가 미국에서 콘서트를 관람할 일이 있었는데 그 티켓팅을 케빈 오 씨가 했다고 합니다. 이게 큰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티켓 값을 내줬다는 건가요? 공효진 씨의 티켓 값을 케빈 오 씨가? 그게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말 그대로 빅피처일 수도 있는 게 이 케빈 오 씨가 티켓팅은 했지만 티켓 값은 더치페이로 했대요. 되게 아메리칸 스타일 좋죠. 네, 그래서 공효진 씨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케빈 씨의 전화번호를 먼저 안 게 아니라 계좌번호를 먼저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티켓 값을 송금하게 되면서 조금 친분이 생기게 된 것인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냥 그 후로는 지인으로만 알고 지내다가 어느 날 미국에 우연히 공효진 씨가 들리게 됐고 그때 케빈 씨에게 연락을 해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식사 자리에서 정말 대화가 잘 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이게 또 시차 적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시차 적응은 좀 핑계고 두 분이 이렇게 뭔가 통한 게 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야, 정말 대단한 게 제가 알기로는 공효진 씨 원래 결혼 계획 없고 그냥 연애만 하자 이런 비혼주의로 알고 있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 비혼주의를 깨고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합니다. 그렇군요. 그 좋은 사람이 바로 케빈 오 씨입니다. 공효진 씨는 케빈 오 씨의 첫인상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혼할 사람은 다들 알아본다고 하는데 나도 마찬가지였다. 딱 보는 순간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달달한 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뭐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공효진 씨 어머니가 그 결혼을 반대했다면서요? 네, 이게 되게 재밌게도 근데 딸을 둔 어머님들은 다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케빈 씨를 반대한 게 아니라 공효진 씨의 결혼 자체를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아니 결혼 안 하고 너 능력도 있는데 편히 혼자 살 수 있지 않느냐. 왜 사서 고생을 하냐 이런 논리셨다고 하는데 심지어 공효진 씨가 요리 레시피를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거부하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싫으셨으면요. 딸이 본인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았으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효진 씨 어머니가 이 딸에게 너는 할 일도 있고 평생 누가 너를 퇴직시킬 것도 아니고 이 비슷한 일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혼자 살면 되는데 뭐하러 결혼을 하냐 이렇게 만류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케빈 씨를 반대한 게 아니라 결혼이라는 그 제도 자체를 반대를 하신 건데 그 예비 사위의 나이를 듣고 그러니까 두 사람의 나이 차이를 듣고 굉장히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애초에 어머니에게 공효진 씨가 엄마 나 연애해 라고 하니까 그래 사랑은 해야지 이런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엄마 나이가 좀 어려 그러니까 서너 살쯤은 괜찮아 좀 더 어려 라고 하니까 대여섯 살쯤은 괜찮아 라고 하니까 공효진 씨가 더 어려 그러니까 야 너 미쳤니? 라는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사실 이렇게 처음에는 나이 차이 때문에 너무나도 깜짝 놀라셨던 어머님이시지만요. 그래도 사위 사랑은 장모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때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게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아주 큰일 날 뻔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은 너무 좋다고 합니다. 우리 사위 때문인데요. 사위가 너무 의젓하고 정말 배려도 잘하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결혼시키기를 정말 잘했다라면서 사위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예. 그리고 케빈 씨가 또 공효진 씨를 위해서 달달한 이벤트를 남기고 입대했다면서요? 뭐예요? 궁금합니다. 달달한 이벤트. 네, 지금 결혼한 지 1년이 좀 넘은 시점에 남편이 입대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이 공효진 씨가 초저녁만 되면 그렇게 쓸쓸하고 허전하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오늘 달달함의 끝판왕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케빈 씨가 이런 공효진 씨를 위해 매일 아침 10시에 이메일이 발송되는 예약 이메일을 제대하는 날까지 걸어갔다고 합니다. 정말 끝판왕이죠. 마침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부분인데 아침마다 매일 그 예약 이메일이 오는데 이렇게 이벤트를 잘하는 사람이었나 정말 본인도 놀랐다고 해요. 공효진 씨가 이 남편이랑 같이 있을 때 입대 2, 3일 전부터 계속 케빈 씨가 뭘 쓰길래 혹시 자서전 쓰는 거야? 라고 물어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 메일을 쓰고 있었던 것이죠. 네. 저희 남편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한번 봐야 되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아시면 하실 아유, 뭐 못하죠. 되게 깊게 들어와요. 메일의 스팸만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더 깊게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특수한 상황에 이 정도의 이벤트까지 했다는 거 사실 결혼 기념일에는 얼마나 달달할까요? 더 큰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공효진 씨가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매년 결혼 기념일마다 곡 한 곡을 선물해 달라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공효진 씨가 최근에 한 방송에 출연해서 생각보다 곡 작업이 만만치 않아서 아직 완성된 곡은 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곡이 나중에 쌓여서 두 분이 같이 음반을 내면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우리 공효진 씨 부부 공동 작업으로 노래를 발표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효진 씨가 작사를 하고요. 우리 케빈 씨가 작곡을 한 이 노래 너도 나도 잠든 새벽이라는 제목으로
2022년 말에 또 발표한 우리 케빈 씨의 첫 정규 앨범에 수록이 됐다고 해요. 우리 가수 남편과 협업한 소감 물어봤더니 우리 공효진 씨가 정말 너무 신기하고 또 너무 신기하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공효진 씨 별명이 또 공블리잖아요. 그 결혼 후에 더 사랑스러워진 것 같은데 남편 케빈 씨의 영향을 또 받는다면서요? 네, 이 공효진 씨에 따르면 케빈 씨의 마력이 맞죠? 네, 매력 바로 순수함이라고 합니다. 정말 무해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어떤 느낌의 순수함이냐면 이 케빈 씨가 한국어를 완벽하게 이 구사를 할 수 없으니까 의사 표현이 정말 순수하다고 해요. 한마디로 천사 같다라고 공효진 씨가 얘기했는데 신혼이니까 가능한 표현이죠. 어떤 사람이 불만을 표현하거나 이렇게 비꼬아서 얘기를 해도 케빈 씨가 그 뉘앙스를 못 알아채니까 대화에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결혼 전에 공효진 씨가 본인의 성격에 대해서 나는 되게 어둡고 까칠하고 시니컬한 사람인데 이 케빈 씨를 만나고 성격이 정말 많이 달라지고 순화가 됐다. 그걸 주변 사람들마저 알아챌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이 두 사람 애칭이 문득 궁금하네요. 애칭은 뭘까요? 이 정도면 정말 너무 달달해서 배가 아플 지경인데요. 우리 공효진 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남편의 이 애칭은 마이 엔젤이라고 합니다. 이런 달달한 애칭 미국에 있는 시댁 식구들도 당황을 했대요. 아니 어떻게 마이 엔젤이라고 부를 수 있냐.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공효진 씨는 정말 그 날개를 봤다고 합니다. 이 엔젤의 날개를 봐서 마이 엔젤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우리 케빈 씨 그럼 어떻게 저장이 되어 있냐 봤더니 미스 볼이라고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 왜 볼일까 했더니 우리 공효진 씨 공. 이게 영어로 뭡니까? 볼. 그래서 미스 볼이라고 저장을 해놨다고 합니다. 공효진 씨가 진짜 날개를 봤대요? 봤대요. 그 천사 날개를. 이게 말이 돼? 아이고 참 그렇게 예쁘게 잘 살고 있다 이거죠? 네. 공효진 씨 지금 어떻게 지내요? 지금 상반기 방영을 앞둔 드라마 별들에게 물어봐로 컴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우주 정거장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인데요. 공효진 씨는 극 중에서 완벽주의자인 최고의 우주 비행사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네, 공효진 씨 드라마는 정말 믿고 보잖아요. 이번에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스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랑은 노래를 타고 세 번째 스타는요. 노래로 노총각 딱지를 뗀 홍경민 씨입니다. 네, 노래로 노총각 딱지를 뗐다. 홍경민 씨 노래를 통해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 이건데 아내는 어떤 분일까요? 네, 홍경민 씨는 평소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40 전에는 무조건 결혼하겠다. 바로 그 운명의 상대를 만나게 해준 분이 있는데요. 30대 후반에 한 음악 프로그램에서 홀로 아리랑을 준비하면서 해금 연주자를 섭외하게 됐는데 그 해금 연주자분에게 첫눈에 반하게 된 건데요. 아내분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부터 각종 대회에서 이 상을 휩쓸 정도로 신동이라고 불렸던 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아내분에게 첫눈에 반했기 때문에 만난 지 7개월 만에 결혼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첫눈에 반했다고는 하지만 만난 지 7개월이면 좀 결혼 좀 서두른 것 같아요. 빨리 한 것 같은데. 그만큼 좋았겠죠. 네. 뭐 사실 많은 분들이 1년은 지내봐야 안다. 혹은 뭐 한 계절을 같이 겪어봐야 안다라고 하지만 홍경민 씨의 입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왜 10년을 산 부부는 이혼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렇죠. 합니다. 그만큼 사랑에는 뭐 기간이 상관없다라는 일인 거죠. 결혼할 사람은 처음부터 이렇게 딱 만났을 때 결혼할 사람인가 이런 느낌이 있다고 하던데 아까 앞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네네. 예. 알아보는 건가요? 여기도 그랬대요? 그렇죠. 홍경민 씨도 한눈에 알아봤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느낌이 확 왔냐면 이 당시에 방송을 위해서 일요일 날 연습을 하면서 처음 만남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첫 만남을 가지고 월요일 날 녹화를 했습니다. 이 녹화하는데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아버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해금하는 여자 어떠세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첫 만남부터 이 여자는 내가 결혼할 여자다라고 이야. 느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된 결혼식에서 정말 놀라운 게 축가만 9팀이 왔다 그래요. 네, 축가만 9팀이면 사실 거의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건데 이유가 있습니다. 홍경민 씨의 아버지가 이 결혼식 필요한 만큼은 공연처럼 해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홍경민 씨가 민망함을 무릅쓰고 동료들에게 좀 축가를 불러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홍경민 씨가 이 축가를 부른 동료들에게 어떤 선물
선물을 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와인 같은 거라도 좀 따로 줬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미안하다. 근데 나는 경조사에서 뭔가 바라고 부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홍경민 씨가 어쨌든 아내에게 첫눈에 제대로 반한 것 같은데 의외예요. 그 포인트가 굳은 살이에요. 맞습니다. 굳은 살 때문인데요. 그 해금이라는 악기가 이렇게 왼손으로 잡고 이렇게 이 줄을 튕기면서 하는 건데 그렇죠. 거기 왼손에 있는 굳은 살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아, 역시 프로페셔널하다. 야. 멋있다. 이런 느낌이었겠죠? 그런데 그 굳은 살 때문에 첫눈에 반하긴 했지만 이 해금 연주자인 아내가 이 손이 귀하잖아요. 이 손이 행여라도 다칠까 웬만하면은 칼질할 때 다가오지 마 이렇게 자신을 이건 무조건 내가 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 해금 연주자인 아내분 제가 들어도 이렇게 감동적인데 본인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감동을 했을까요? 본인의 일을 또 인정해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뿐만 아니라요. 또 우리 홍경민 씨가 요리도 다 직접 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뭐 홍경민 씨의 롤 모델은 최수종 씨인가요? 최수종 씨인가요? 네, 지금 너무 달달해서 뭐 절여지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 홍경민 씨가 요리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금 연주가다 보니까 아내분이요. 혹시 손을 다칠까 봐 걱정해서이기도 하고요. 또 혼자 10년 동안 자취를 하다 보니까 홍경민 씨가 워낙 요리를 잘 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요리를 하자고 마음을 먹게 됐다고 합니다. 사실 가수는 손을 좀 다쳐도 노래를 할 수 있지만 해금 연주자는 해금 또 이렇게 연주하거든요. 뭐 손이 다치면 연주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홍경민 씨는 아내에게 약간은 불만을 좀 가지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지난해 한 방송에 출연해서 조금 이렇게 애교스러운 불만을 이렇게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아내가 나를 제자로 가끔 착각을 하고 명령조로 얘기를 한다. 뭐 이런 귀여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직업병인 거죠, 뭐. 홍경민 씨는 흔들린 우정이 뭐 대표곡이자 그 한 곡이 홍경민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치원 재롱잔치에서 이걸 불렀어요. 네, 홍경민 씨 슬하에 두 딸이 있는데요. 딸바보인 홍경민 씨가 이 첫째 딸의 유치원 재롱잔치에서 모두 앞에서 본인의 대표곡인 그 흔들린 우정을 불렀다고 합니다. 흔들린 우정을 이 조그마한 아이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친구의 여자를 뺏는 그 곡을 불렀다고 하는데요. 이 곡을 마치고 나서 홍경민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객석에 이제 같이 아빠들도 있었는데 내가 지금 우리 딸아 아빠가 부른 이 노래가 바로 여기서도 부르고 광주에서도 부르고 부산에서도 부르고 울산에서도 불러서 지금 너희가 이 비싼 유치원에 다닐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홍경민 씨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홍경민 씨 최근에 메탈 밴드 체인지를 결성하고 첫 앨범 유토피아를 발매해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스타 이야기도 만나보도록 하죠. 네, 사랑은 노래를 타고 네 번째 스타는 내 사랑 투유로 미녀 가수를 얻은 홍서범 씨입니다. 야, 이거 뭐 홍서범 씨야말로 사랑은 노래를 타고의 대명사죠. 노래 한 곡 같이 불러서 1980년대 미녀 가수 조갑경을 얻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내 사랑 투유라는 곡은 당시에 굉장히 미녀 가수로 인기가 높았던 조각경 씨 2집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요. 이 앨범 작사, 작곡을 홍서범 씨가 하고 두 분이 같이 듀엣곡을 불렀다고 합니다. 결국 이 곡으로 두 사람이 결혼에 골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가요계 원앙 부부를 만들어준 내 사랑 투유. 그런데 두 사람은 어떻게 내 사랑 투유 듀엣을 하게 됐을까요? 네, 두 사람이 내 사랑 투유를 함께 부르게 된 이유는 그냥 같은 소속사 식구였기 때문인데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원래 홍서범 씨가 이 곡을 장필순 씨 아시죠? 장필순 씨랑 같이 이 듀엣으로 불러서 녹음까지 마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속사 사장이 보기에는 조갑경 씨랑 더 어울려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녹음을 해서 이 명곡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홍서범 씨하고 조갑경 씨가 같은 소속사였으면 그 전부터 알고 지냈을 텐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아니면 딱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다가 노래를 계기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확실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홍서범 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사실 나이가 9살 연하라 너무 어리기도 하고 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다. 근데 함께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조금씩 정이 붙었다라는 입장을 정했고요. 또 조각경 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냥 하늘 같은 선배님이었다. 그리고 사실 얼굴도 네모나고 박이 져서 내 스타일이 아니었다라는 이런 당호박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 당시에 조각경 씨 하면은 정말 미녀 가수로 정말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남자 연예인분들한테 그렇게 대시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게 너무 신경이 쓰인 우리 소속사 사장님, 평소에 굉장히 신뢰하던 소속 가수인 홍서범 씨에게 한 가지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바로 그 특별 지시가 조갑경 에스코트 하기, 이 지시를 내렸는데요. 매일같이 조각경 씨 집에 데려다 줘라, 이런 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연인을 만들어줬네. 그러니까요. 연예계에서는 아는 오빠보다 소속사 오빠를 좀 더 그러네.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믿고 데려다 주라고 했는데 둘이 눈이 맞은 거죠. 교회 오빠 아니거든. 그렇죠. 오빠. 그러면 이 내 사랑 투유를 발표했을 당시에 두 사람은 이미 연인 관계였던 건가요? 생각해 보면은 7, 80년대생들 중에 연애할 때 노래방에서 이 곡 안 부른 분들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당사자들은 직접 이 곡을 불렀는데 어땠겠습니까? 이 내 사랑 토요를 발표할 당시 이미 썸을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요, 1994년 2월 초 당시에 이 결혼 발표 기사가 났거든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89년부터 좀 옛날처럼 느껴지네요. 89년부터 가까이 사귀어온 사이인 두 사람이 최근 양가 부모의 허락을 얻어서 결혼을 약속을 했고, 결혼식장에 잡히는 대로 날짜를 확정을 해서 이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사실 이때 결혼 날짜를 잡아놓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로 3개월 뒤인 5월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두 사람의 결혼은 오랫동안 그냥 소문으로만 떠돌던 얘기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뭐 스캔들이 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조각경 씨 입장은 또 완곡했습니다. 내가 눈이 있는데 이런 오빠를 왜 만나냐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훗날 이에 대해서 홍서범 씨는 당시에 조각경 씨가 신인상을 받고 승승장구하는 시기여서 행여나 스캔들로 치명타를 받지 않을까라고 해서 스캔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청순한 이미지를 가진 좀 뭐 배우나 가수를 사귀는 분이 있으시면은 괜히 이유 없이 막 비난을 받잖아요. 우리 애한테 잘해, 막 이런 게 있는데, 그 당시에 홍서범 씨가 조각경 씨와 열애설이 터지면서 행사나 축제를 가면은 그렇게 남자분들이 야 홍서범 너 조각경 건드리면 죽어, 막 이런 식으로 윽박을 질렀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조각경 씨가 지금은 조금 드세고 억센 캐릭터지만 당시에는 청순하고 약간 첫사랑 아이콘 같은 이미지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사진만으로 봐도 우리 조각경 씨 정말 너무 예쁜데, 과연 여기에서 돌발 퀴즈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MC분들께. 네. 이렇게 조각경 씨, 홍서범 씨 처음 봤을 때 정말 네모나고 날카롭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 홍서범 씨, 조각경 씨 처음 봤을 때 아유 9살 어린 신인, 아유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했지만, 과연 이 두 분 중에 서로를 누가 더 많이 좋아했을까요? 이거 좀 어려운데 제 생각에는 남자가 또 좋아하지 않았을까? 근데 홍서범. 같이 좋아했을 거는 같은데 네. 그렇죠. 이게 홍서범 씨가 좀 튕겨냈을 거라고. 왜냐면 나이가 9살 차이나 나고 그렇죠. 또 같은 소속사고. 이미 또 내 데뷔를 마음에 했고. 들더라도 좀 이렇게 그 성격상 이렇게 했을 것 같고. 그래요? 조각경 씨는 그게 선망의 선배였는데 그렇죠. 집도 바래다 주고. 그리고 이게 저 홍서범 씨가 재밌잖아, 사람이. 그렇죠, 그렇죠. 이게 빨려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맞아요. 조각경 씨가 나중에는 더 적극적이지 않았을까. 오호, 과연 그럴까요? 내 사랑 투유 서로 물론 좋아했겠지만 누가 더 좋아했을까? 정답은 바로 조각경 씨입니다. 맞네요. 그렇게 된다니까. 정답 맞추셨어요. 우리 홍서범 씨 과거 한 방송에서 출연을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내가 먼저
갑경이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다 내가 쫓아다녔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조갑경이 나를 먼저 좋아했다. 나를 더 좋아했다라고 깜짝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백만으로 끝나면은 그냥 허언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 말에 대해서 조갑경 씨도 동의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뭐 왜 그러냐면 그 교생 선생님들 좋아하는 거 비슷해. 동경하고 뭐 멋있어 보이고. 근데 뭐 사실 뭐 누가 먼저 좋아하고 뭐 더 좋아하면 뭐 어떻습니까? 두 사람 결혼을 했는데요. 뭐 얘기는 이렇게 해도 분명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그 계기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 조금 재미있어요. 두 사람이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홍서범 씨 같은 경우는 조갑경 씨의 동그란 얼굴. 너무 확연하게 이 모양을 볼 수 있죠. 진짜 동그라미와 네모네. 도형 공부하기 딱 좋은 분입니다. 네, 그리고 조갑경 씨 같은 경우는 천재성을 보고 반했다고 합니다. 홍서범 씨 같은 경우는 조갑경 씨의 이 동그란 얼굴이 너무나 예뻐 보여서 그걸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하고요. 또 홍서범 씨가 본인이 작사, 작곡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천재처럼 느껴졌다고 해서 그 부분을 보고 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홍서범 씨하고 살면서 깜짝깜짝 놀랄 일이 또 많답니다. 홍서범 씨가 워낙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네. 이 천재적이긴 한데 그 자유성은 좀 감당하기가 힘드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구체적으로 깜짝깜짝 놀랄 일이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런 자유로움, 마이웨이 스타일 때문인데요. 홍서범 씨가 좀 말없이 사라졌다가 말없이 나타나는 이런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분명히 자고 있었는데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이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한번 해보면 너무나 시크하게 나 지금 후배들이랑 MT 가 뭐 이런 식인 거. 근데 이런 스타일이 은근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 자유로운 영혼. 예. 그래요? 근데 그 자유로운 영혼 일화 중에 하나가 전 너무 정말 재밌게 들었던 게 각종 동호회 다 회장직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그 돈도 동호회 많이 다니다가. 드는데. 그 회장님. 맞아요. 그렇죠. 네, 자유로운 영혼이 아니라 혼나야 되는 영혼인 것 같긴 한데, 네, 홍서범 씨가 한번 2023년 어떤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재 활동 중인 이 동호회 수가 무려 6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하나에 전부 다 진심인 게 전부 다 회장이라서 운영비를 다 내야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운영비를 내느라 이 모은 돈이 없다고 해요. 그래도 홍서범 씨 당당하고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래도 빚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니 회장이면 막걸리를 한 잔 사더라도 내가 한 잔 사고 뭐 이래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홍서범 씨는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네요.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회장직을 하나를 하셨는데도 어머니가 등이 휜다며 매일 등짝을 때리시는데 6개라뇨. 대단합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 홍서범 씨, 이렇게 자유로워도 딱 한 가지 사실은 알고 있다고 합니다. 조갑경 씨가 절대 이혼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인 즉슨 싸우고 나서 한번 헤어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 이 조갑경 씨가 너무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무당한테 물어봤더니 글쎄 여복을 타고난 홍서범 씨 본인과 헤어지면 더 좋은 여자를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화나. 너무 열이 받아서 다시 연락을 해서 내가 못 헤어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다시 또 만나게 됐고 헤어지지 않겠다는 자신만만함을 얻었고요. 모아둔 돈이 없는 우리 홍서범 씨 이로 인해 노후가 조갑경 씨로 해결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구나. 그런 스토리가 있었군요. 사랑은 네. 노래를 타고라는 주제로 오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날씨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원 기상캐스터 바로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입니다. 밤 공기는 비교적 선선해졌습니다. 간밤에 동쪽은 20도를 밑도는 곳도 있었는데요. 한낮에는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벌어지겠습니다. 늦더위가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덥고 습한 바람이 불어들기 때문인데요. 오늘 기온이 오르면서 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여전히 덥겠습니다. 서울 32도, 전주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자외선 지수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제주는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립니다. 금요일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할 텐데요. 오늘 그 밖에 전국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서울 등 중부에 비가 오겠고요. 비가 오는 동안은 더위가 반짝 식겠습니다. 금요일에도 전국에 비나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네, 가을이 되면 한반도에도 태풍의 길이 열렸습니다. 여름보다 더 강력한 가을 태풍이 올 수 있으니까요. 큰 피해 없도록 사전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정말 괜찮아졌는데 한낮의 태양은 야. 뭐 여름 못지않아요. 맞습니다. 정말 뜨겁습니다. 가을로 향하는 길목에서 이 늦더위가 가실 듯 가지 않더라고요. 오늘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